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30페이지 펴보시면 여기는요, 그 행정 절차로 2차 과목 있죠? 여기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 이제 2차 시험 행정 절차론도 이제 엊그저께 해설 강의를 했지만은 행정 절차법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두 문제인데 또 60점이 나온 거예요. 60점이. 60점. 100점에서 60점, 40점짜리 하나, 그다음에 20점짜리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제일 중요하다는 거 나왔어요. 뭐 준 케이스도 아니고 제가 그 행정 절차에서 이제 처분 제가 아까 처분 있죠. 처분은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처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 이제 항고 소송으로 이제 다투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처분이 무조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처분이 이제 적법할 수도 있고 위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 처분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은 국민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위법하고 이제 적법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통과해야 될 것들이 일단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주체, 형식, 절차, 내용 부분이 있거든요. 절차, 내용 부분이. 주체는 뭐냐면 이제 권한의 문제입니다. 권한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의사에 기해서 내려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조세 과세 처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권한 없는 한 거니까. 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때 보통 이제 그 저 말단에 이제 경찰 그 집행 공무원이 하는데 명의는 운전면허 취소에 경찰청장 명의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권한을 없는 사람이 하거나 또는 총 들이대고 허가 내달라. 그래서 허가 내주세요. 허가 내줄 의사가 없겠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민법에서도 이제 그 의사표시 관련해 가지고 뭐 비진 의사표시라든지 뭐 통정의 표시라든지 뭐 사기 강박 같은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권한이 있는 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의 의사이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형식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이게 이제 문서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구두도 되냐.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 처분은 권력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처분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하라는 거예요. 문서로. 말로 하지 말고. 아까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 지도 같은 것들은 구두로 이루어져요. 그 비권력자격이니까. 근데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뭐로 하라? 문서로 하는 거예요. 문서로. 문서로 해야 될 걸 문서로 하지 않게 되면 역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 하자, 이거를 이제 실체적 하자래, 실체적 하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의무를 명하는 걸 왜 하명이라, 하명 처분을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권력작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법률 유보를 지켜야 돼요, 법률 유보를. 그 다음에 이제 뭐 법률 우위 같은 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어기고 했다. 법의 근거도 없는데 나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여기 이제 그 특히 행정 절차론 관련해서 이제 이 절차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사전 통지하고 이제 의견 진술기가 있어요. 의견 진술기. 그래서 의견 진술 기회 안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건 약식 청문이고 이제 청문회하고 이제 공청회가 있어요. 청문회하고 이제 공청회가 있거든요. 공청회가. 작년에는 이제 2차 시험에 이제 공청회가 나왔어요. 40점짜리로 공청회가 나왔고 금년도에는 이제 요 사전 통지, 의견 진술 기회, 그다음 이유부기 이 세 가지를 다 써야 돼요. 근데 이제 공청회를 쓰는 게 아니라 약식 청문을 내야 되거든요. 올해 문제가 뭐냐면 건물을 이제 그 철거를 시켜, 철거를. 왜냐하면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용적률 있잖아요. 우리 건폐율이라는 게 있고 이제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이게 중심 상업 지역이냐, 아니면 이제 주거 지역이냐, 또 주거 지역이면 전용 주거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제 용적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그 용적률을 위반하니까 이 건물은 위법하다. 그래서 철거 명령이 떨어져요. 철거 명령이. 철거 명령을 하는데 그 사람이 철거를 당할 짓을 한 거죠. 한 건데 문제는 그 철거 명령은 이제 불이익 처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불이익 처분하고
수익적 처분이 있어요. 수익적 처분이. 그러니까 뭐 국가가 이거 국민기초 생계비를 주는 결정을 하는 거는 우리들한테 이로운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수익적 처분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예를 들면 올해 금년 2차 얼마 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 걸문 철거 같은 경우는 불이익처분이에요. 불이익처분. 불이익처분의 경우는 꼭 거쳐되게 이 두 가지고 이유 부기는 이제 이 처분을 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대달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혹시 너가 내린 처분이 잘못됐다면 내가 다툴 수 있어야 되니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데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걸 명백히 밝혀달라는 게 있는데 사실 행정절차법에서 이게 핵심인데 금년도 이거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이 청문회 공청회를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사전통지도 쓰고 약식청문도 쓰고 이유부기도 다 쓰고 이제 그 전에 건물 철거 명령은 불이익처분이라는 걸 밝혀주고 이게 40점짜리예요. 올해 행정사 2차 시험.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본 그 시험에서 다음 달에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행정법은 1, 2차 통틀어서 그 비중이 60%가 넘어갈 겁니다. 60%에서 65%? 전체적으로 그 시험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제 뭐 행정 절차로 2차 시험 가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행정사 실무법 시간에 또 하겠지만은 좀 넘겨보면 또 그 154페이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그 입문자 과정에서 하겠지만은 154페이지에 그 행정쟁송이 있어요. 행정쟁송이. 근데 이제 행정쟁송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송은 변호사들이 하는 거니까. 요 이제 심판 단계에서 아직은 행정사한테 행정심판권이 없어요. 행정심판 대리권. 근데 행정심판 대리권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대학 선배도 은행에 있다가 뭐 나와서 이제 뭐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강의다 뭐 사실 2차 여러 번 떨어지고 그다가 이제 부동산 공법 쪽은 빠삭하죠. 빠삭하니까 이제 뭐 한시법으로서 이제 그 불법 건축물 양성화 그 뭐 거의 특화해가지고 그러니까 행정사 자격증을 따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근데 어떤 사람 못 버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결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 분야 있죠. 업무 분야하고 접목을 시킬 때 내가 어떤 업무를 예를 들어 뭐 출입국 같은 경우 하더라도 뭐 내가 관광 여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행정사 자격증을 따서 출입국 관련해 가지고 특화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뭐 토지 수용 관련해서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쪽 관련해서도 특화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본인이 실무적인 경험하고 지금 시험 과목에 들어와 있는 거 말고도요. 많은 것들을 계속 알려고 꾸준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고객들이 왔었을 때 얼마나 나를 믿을 수 있는 신빙성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고객이 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자격증만 딴다고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격증만 따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다고요. 그런데 요즘에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 저 성익동서도 다 변호사 하고 있거든요. 제 친구들도 변호사 하는 이게 양극화예요. 양극화. 뭐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면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자격증이 있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잖아요. 예? 어떤 건 힘들든지.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이제 내가 시험만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법은 실질적으로 행정사 업무의 그 태반을 차지하니까 나중에 내가 그 행정사 학점을 딴 다음에 그냥 벙어리 행정사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이 다 필요한 거다 현실에.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공부에도 좀 흥미가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아까 행정법 공부할 때 중요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행정법을 가지고 노무사를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감정평가사를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행정사를 공부한다. 행정사를. 그러면 이 행정법이라는 건요 특이한 게 그 분야마다 강의가 다 달라져요. 제가 공무원 강의도 하고요, 사법시험 강의도 하고, 변호사 시험도 강의하고 있거든요. 저도 은행에 한 6년 생활했었고, 시험 사실 2차 6번 떨어졌는데, 예? 그럼 이제 행정법을 제가 강의할 때 공무원 애들한테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맞게끔 강의해요. 노무사 강의라면 노무사에 맞는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사에 행정법이 있는데 거기 맞는 강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사 시험 공부를 하는데
방금 본 이 행정 절차론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2차 시험의 행정 절차론 과목이에요 그냥. 1차에서 내가 객관식을 한 문제 나옵니다. 행정 절차론에서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한 문제를 내가 맞히기 위해서 공부하겠다 이런 태도를 좀 버리고 어차피 1차는 됩니다. 그냥 완전히 그 대충 하지 않는 한은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강의 따라오면 돼요. 근데 행정법 공부할 때 내가 객관식 맞춰서 합격하겠다 이런 태도를 버리고 행정법 있어서는 적어도 2차까지 갈고 하니까 내가 2차 시험을 보다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1차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1차 객관식 시간이 굉장히 짧죠. 지금 짧아.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행정법은 좀 1차 공부할 때부터도 좀 다르게 접근한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1차 통틀어 합격할 때까지는. 1차 예. 그리고 요 절차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행정 절차법에 아까 제가 행정 지도도 행정 절차법이 이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신고 나올 거라고 해서 신고 나왔어요, 진짜. 복사 따고 다 줬는데 아마 이게 그 강의 들으신 분도 그럴 거예요. 제 강의 듣고 선생님이 한 거 다 나왔네. 제가 신림동에 프라임법학원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 가니까 오늘 아까 오전에 그 교정직 때문에 헌법 강의 때문에 제가 들으니까 학생들이 그 4명 선생님 중에서 이소호 선생님만 문제 4개 다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응? 4과목 중에서. 거짓말 같지만 근데 요령껏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요령껏 공부하면 안 되고 이 부분 좀 충실하게 공부하시라고. 이 문제가 맞으니까 제가 당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행정 절차 부분은 2차하고도 연결이 있다. 연관이 있으니까 관심 갖는데 올해 2차 문제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절차에서. 결국 이제 이 사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의견 진술기하고 이부기를 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포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사 업무가 이제 여러분 제가 그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나오는데 신고하고 이제 신청 있죠, 신청 업무를 이제 대행하는 거예요. 수수료 받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가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모르지만 무조건 하라.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행정 절차법에 있는 게 이게 자족적 신고거든요. 신고에는 이제 자족적 신고하고 이제 행위요건적 신고가 있는데 행정 절차법상의 신고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행위요건적 신고 쓰면 안 돼요. 자족적 신고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족적 신고의 절차하고 효과.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내년에는 이제 행정 절차법에서 이제 다른 부분을 또 이제 내겠죠. 또 행정 절차법에서 뭐 안 내버리고 다른 데 문제 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만약에 이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다. 그러면 행정청이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 뭐 하라는 거냐면 바로 보자마자 운전면허 딱지 떼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당신한테 내가 운전면허 딱지를 뗄 거야 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 미리. 운전면허 딱지를 뗄 거야. 그 다음에 그런데 당신 운전면허 딱지 뗄 건데 혹시 피치 못할 만한 사정 운전에서 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래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상 이 청문회나 공청회는 이제 무조건 거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청문회를 꼭 거쳐라. 공청회를 거쳐라고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저는 임의적 절차지 필요적 절차 안 해요. 그런데 청문회나 공청회를 거쳤다 그러면 의견 진술 기회는 이미 준 거니까 별도로 의견 진술 기회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청문회나 공청회를 거쳐라고 법률에 규정이 없다 하면 최소한도 약식 청문회 기회는 꼭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거든요. 다만 항상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이거 생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전 통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유북이라는 건 이제 도로교통법 제4조 운전면허 처분이면 도로교통법 제4조 법적 근거가 뭐고 내가 음주운전을 한 거냐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하다가 사고를 한 거냐 중앙선을 침범한 거냐 갓길 주차한 거냐 그 근거를 제시하는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 위에 이제 송달 같은 것도 있어요. 송달 과세점 세금 고지서가 떨어지는데 내가 세금 고지서를 언제 내야 되는 거냐 세금 고지서가 떨어졌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돼. 상대방한테 도달을 시켜야 되잖아요. 도달을 시켜야 되는데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는 주소를 몰라가지고 도달시킬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있다면 송달의 문제 같은 거 여러분 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송달. 이거 나왔으니까. 행정법에 여러분 이제 요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이제 신청 절차가 있어요. 신청. 허가나 특허나 인가를 내달라고 신청하거든요. 뭐 신청 절차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나왔죠. 강했던 것들이 행정절차법에서 60점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 과정 1차 공부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이 주관식 강의하면 그게 아니라고 그게. 그러니까 행정법 하면서 어떤 부분은 내가 객관식 용어로만 딱 대비할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주관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 쪽은 계속 1차 공부할 때도 디테일하게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해서 어떤 거는 내가 OX 대비용으로 하면 되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이제 OX 객관식이 나오지만 또 2차하고 연관해서는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그 130페이지에 그 행정 절차 쭉 있는데 행정 절차법이 있어요. 131페이지에 행정 절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오시면 이제 특별 행정 절차로서 여기 굉장히 축약을 해버린 거죠. 132페이지에는 이제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133페이지는 그냥 민원이 아니라 고충 민원이죠. 고충 민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고 고충 민원이 있는 거예요. 고충 민원이. 그래서 이제 고충 민원은 이제 초창기에는 뭐 행정사 시험 과목에 넣을 거냐 말까 했는데 고충 민원은 시험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은 뭐 이것도 막 시험 과목 넣었지만은 고충 민원은 이제 뭐 2차 시험 과목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32페이지에 있는 이제 일반 민원 이거는 뭐냐면 오히려 이거는 사무관리론. 무슨 론? 사무관리론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사무관리론에서 한 문제씩은 꼭 냅니다. 그래서 행정법이 사무관리론하고도 좀 연계가 되어 있고 뭐 행정절차로는 많이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에서 행정심판법 부분은 그냥 그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행정심판법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잘 정리를. 130페이지 와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통 행정절차인데 원래 이제 절차는 이 법을 만드는 입법 절차도 있잖아요. 법을 만드는 입법 절차도 있고 또 이제 재판을 하는 뭐 재판 절차도 있죠. 재판 절차. 제일 엄중한 건 뭐죠? 여러분 재판 절차겠죠? 응?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이 이제 뭐 운전면허 취소 당할 짓을 하긴 했지만 적어도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도 중요하고 내가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아무 통보 없이 당신은 잘린 거로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여차여차해서 뭐 이렇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거예요. 절차들이. 일종의 이제 입법 절차나 행정 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이 이제 행정 절차인데 뭐 넓게 봤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배운 뭐 행정 심판이나 다인데 실질적으로 협의로 보는 거예요. 뭐로요? 협의로. 그래서 허가나 뭐 특허나 또는 하명 있죠. 하명과 같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밟아야 될 사전적 절차. 그래서 우리가 통상으로는 이제 행정 절차 관련해서는 광의로 이해하지 않고 협의로. 만약 광의로 이해해버리면 행정법 전반하고 똑같은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사전통기나 의견진술기나 이의부기 하는 것도 다 협의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리고 그 행정절차법에 어떤 것들이 규정되냐 동그라미 처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분, 신고. 그 다음에 예고가 두 가지가 있죠. 행정상 입법예고가 있고 행정예고가 있는데 1회 시험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회 시험에 그리고 이제 신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처분에서 이 불이익처분과 관련된 절차가 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행정지도도 이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규정이. 그래서 뭐 객관식에도 행정절차법에 규정하지 않는 거하고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처분, 신고, 입법예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은 없어요. 행정계획도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돼 있다. 나머지는 이제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131페이지 보시면 그 헌법 12조예요. 헌법 12조. 그러니까 헌법 12조가 이게 이제
엄밀하게 하면 행정법에 관한 조문은 안 해요. 뭐냐면 이제 그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적법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적법 절차. 영어로 하면 이제 듀 프로세스거든요. 듀 프로세스 로. 그래서 적법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비록 이제 헌법 12조가 그 형사 절차에 관해서 적법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지만 판례는 이 12조 조항이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체 형식, 특히 내용상의 문제 말고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면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은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후 부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절차적 권리예요. 무슨 권리요? 권리라는 건 꼭 실체적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절차적 권리도 중요하고 과거의 그 형식적 법치주의의 경우에는 법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절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이 일정한 불이익 처분을 당할 만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승소하죠. 이기면 어떨까요? 운전면허 취소도 당합니다. 근데 뭐죠? 사전 통지해 주겠죠. 내가 운전면허 취소 당한 게 뒤집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전 통지를 안 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거는 잘못된 것이다. 내가 다투면 승소하죠. 그럼 어때? 이제 사전 통지해 주고 운전면허 취소하는 거죠. 이렇게.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의미가. 그래서 헌법 12조의 그 주체 적법 절차.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은 바로 이제 헌법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 조항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거죠. 인정되는 거.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헌법 12조 3항 본문과 통조 1항은 적법 절차 원리의 일반 조항에 해당돼요. 일반 조항에. 그리고 그럼 이제 요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무엇에 관한 일반법이냐면 절차 있죠. 절차에 관해서 이게 일반법에 해당돼요. 일반법에. 그럼 행정절차법에만 이런 절차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개별법에 절차 조항이 있어요. 뭐 식품위생법 같은 데라든지 여기에도 다 뭐 사전통지 같은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개별법에는 만약에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법에는 뭐 사전통지 같은 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당연히 일반법이 뭐가 있어요? 행정절차법이 있으니까 모든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들을 지켜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별법하고 관련해 개별법에도 어떤 절차 조항이 있다면 이 개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데 개별법이 흠결이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이 뒤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절차들을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개별법 말고 아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이제 아까 시험에는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고충민원인데 민원이 아니라 이제 고충민원. 이 고충민원과 관련해서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충민원이 되는데 사실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인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데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여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충민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청와대 그 민원실 있죠. 청와대 민원실에 뭐 찌르는 방법도 있고 감사원에다 연락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청와대 뭐 민정수석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국민권익위원회 찌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민원하고 이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민원 처리 있잖아요. 이렇게. 뭐 건축법상 예를 들어서 앞에 집이 우리 3층 건물인데 남향인데 앞에 공터였는데 8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 값 떨어지겠죠. 여러 가지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수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조문들이 다 행정절차법과 거의 유사해요.
유사해. 근데 상대적으로 행정절차법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이게 더 특별법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민원사무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러면 행정절차법은 배제가 되냐? 아니야. 행정절차법도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그래서 이 법 상호 간의 관계를 잘 하는데, 적어도 요거는 이제 실제 2차 시험에서는, 물론 1차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2차 시험에서는 이건 사무관리 쪽하고 연관이거든요. 사무관리론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욕심을 가지면 1차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지? 좀 뜻이 있으면 책도 꼭 그 1차 책만 사서 보려고 하지 말고 2차 책도 좀 그 행정사 신문법 이런 거 사서 1차 공부할 때 같이 보는 것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됩니다. 이제 방법론적으로. 그래서 그 법률 보시면 일반법으로 이제 행정절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일반법이지만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은 무슨 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고 이제 또 그 그냥 일반 개별법 있죠. 뭐 국가공무원법이 됐건 식품위생법이 됐건 행정대입법이 됐건 여러 개별법에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민원사무다? 그럼 순서가 개별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순으로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게 민원사무가 아니라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개별법률, 행정절차법 순으로 적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 사무 간의 관계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절차법의 구조하고 제가 성격만 딱 써놨어요. 성격에서 행정절차법의 구조는 이제 그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는 있지만 행정기획이나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조사 이런 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이제 과감히 생략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수업을 4주로 한다면 4주를 하는데 몽땅 써가지고 그러면 뭐 입문자 과정 시간이 다 잡냐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절차법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뭐다?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기하고 뭐다? 이유부기다. 그래서 통의기라고 해요. 통의기. 사전통지, 의견진술기의 이유부기다.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대충 행정절차법의 큰 대가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오시면 일반 민원사무 처리가 있어요. 일반 민원사무. 그래서 넘겨오시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상을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 이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인데, 그 개념에 보시면 민원인의 개념이다. 민원인. 그러니까 민원인은 어느 특정인 그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은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될 수 있어요. 법인이나 단체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청이라든지 뭐 군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걸 우리가 민원인이라고 그러고, 민원인이 이제 요구하는 그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를 우리가 민원사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민원인 보호가 제일 중요하겠죠. 민원인 보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민원이 제일 중요한 업무라는 거예요. 잠깐 보세요. 제가 은행 6년 있으면서 지점장님한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가면 이제 여러분 그 남직원들은 보통 안 바쁘고 여직원들이 막 바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남직원들은 머리 깨지거든요. 왜 대출 건철 뭐 챙기고 머릿속 복잡하고, 여직원들은 한 6시 되면 막 돈만 맞추고 가거든요. 남직원들 10시, 11시까지 일에 안 해서 날이면 날마다. 예? 그러니까 밖에서 오면 근무 시간에는 남자 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다 돈 더 주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응? 근데 보통 손님들이 와서 어때? 이제 손님들은 빨리 처리하고 가고 싶잖아요. 객장에 오면, 근데 이 친구는 머리 아파요. 안에 뭐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안 해주는 게 아니라면 본인도 하루 일과가 있고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객장에서 지금 이 사람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이 고객이잖아요. 고객. 예? 공무원들한테 고객은 누구죠? 국민들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봉급 주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봉급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은행장을 위해서 일해본 적 없어져. 누구? 고객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민원이라는 게 제일 우선 처리해야 되는 거지. 내 업무가 있단 말이야. 만약 이거 내가 지금 안 해놓으면 밤에 12시 퇴근해. 근데 지금 일반 민원인들은 자기 일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때문에 나는 저거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민원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사무 처리 관한 보면은 민원사무 우선 처리 원칙이 있어요. 공무원의 제일 큰 일이 뭐냐면 결국 국민의 공복이에요. 국민의 공복. 그래서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업무에 어때라 우선해서 우선해서. 만약에 관계법령 등에서 이러한 민원사무 처리는 예를 들어서 7일 안에 하면 된다. 7일 안에. 근데 이 사람이 벌써 3일 안에 끝냈어. 그러면 4일 동안 굳이 잡고 있을 필요 없죠. 비록 7일 안에만 하면 됐다 하더라도 민원인은 하루속히 그 민원의 결과를 보고 싶죠. 그럼 내부적으로 일을 끝냈으면 어때요? 통보해줘야 통보. 그래서 처리 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해서 지연시키거나 또는 이제 공과금 안 냈다고 해서 민원 사무를 뒤로 하면 돼요. 공과금 안 내는 거는 민원 사무를 미룰 만한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민원인의 어떤 요구를 접수를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게 원칙이라면 원칙. 그리고 민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는 민원인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소정의 구비서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안 돼요. 그또 뛰러 가야 되잖아. 그리고 만약에 이 민원인이 잘 몰라서 다른 기관에다 민원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처리할 기관이 아니면 이건 내가 처리할 거 아니고 휙 던지면 안 돼. 그리고 어때 이제 고객님 이건 내 소관 사무가 아니고 이 기관에서 합니다 하고 이 기관에다 이송을 시켜준 거 아시겠어요? 이송을.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은 이제 그 민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꼭 민원인은 어떨까요? 생업에 종사하니까 바쁘죠. 일일이 그 관세에 오게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또 꼭 와야 된다면 어때? 한번 오는 걸로 모든 일이 처리되도록 해요. 모든 일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거 아시겠어요? 직접 찾아가서 이제 민원 같은 걸 처리해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만약에 새로 서류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관공서 안에 이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든지 이미 기존에 어떤 일을 하면서 받아둔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또 이걸 제출하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료 확인이나 또는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민원인한테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말게끔 하고 가급적이면 일의 방문으로서 모든 민원 업무가 처리되도록 해서 불필요하게 민원인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원 일의 방문 처리자, 민원 일의 방문 처리제. 언젠가는 뭐 사무관리원 쪽에서도 뭐 민원 일회 방문 처리자 이런 것들도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민원 사무를 담당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처리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통상 이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면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데 만약에 민원의 신청을 거부할 때는 무조건 거부만 하지 말고 내가 이걸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거부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줘야 되고 민원인은 이제 거부 처분을 받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90일 안에 그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이 이제 이의 신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결정을 하고 이제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통보를.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을 꼭 거치지 않아도 돼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원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의 신청을 안 거쳐도 돼요. 안 거쳐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가지고 구제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큰 줄거리입니다. 이제 시험하고는 좀 직접적인 2차 시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뭐 1차 시험에는 이제 잘 뜨지는 않겠지만은 고충 민원이라는 게 있어요. 고충. 이거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고충이 있잖아요. 고충. 뭐 여러분 공무원들이 민간인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고충 없는 사람 어디 있겠지만 예? 저도 고충 많아요. 지하철 타고 오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물어봐요. 다 고통스럽다고. 예? 죽지 못해 산다는데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런데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으니까 배운 사람이 살아가는데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있지 않고 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민원하고 고충 민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겪고 있는 어떤 고충 사안을 이제 직접적으로 국민하고 행정기관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죠. 중간에 이렇게 중립적인 기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직접 딱 고민수라고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서를 갔는데 안 들어주고 경찰서가 하면 어때요, 여러분? 화나잖아요. 네? 예전에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요. 제가 선배랑 계속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셨어요. 술을 먹고 이제 노래방 갔단 말이에요. 노래방. 근데 이제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이 노래방 조업하고 서로 싸움이 붙어, 싸움이 붙었는데 저는 정확하게 안 봤단 말인데 여기 조업원이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신고를 해가지고 옆 신고하면 이제 경찰 출동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동이. 근데 선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억울해 준 거예요. 신고하니까 또 이제 뭐 시집이 오는데 경찰서에 만약 파출소에 있다가 가면은 어때요? 마무가 아니죠. 파출소 가면 뭐 두 사람 뭐 죄인 치고 하죠. 보통 보면. 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간혹 가다 이 행정관서인 경찰서하고 어떤 고충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 나 이랬는데 너무 억울하다. 어? 하소연한다, 하소연.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냐면 고충위원회예요. 고충위원. 그래서 국민하고 행정기관 그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 위원회가 이제 만약에 이걸 중간에 그 중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분쟁 같은 것도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충민호예요. 고충민호. 그래서 옛날에는 고충처리위원회 따로 있었고요. 국가청렴위원회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도 따로 있었다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부패방지위원회도 따로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이걸 통합을 한 거예요. 통합을. 그래서 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초대 그때 권익위원장 한 사람이 이재호 씨야. 이재호 씨. 실세죠? 이재호 씨고 부위원장이 3명이에요. 왜 3명이냐면 세 기관을 합해놨거든요. 기존에 부패방지위원회 한 그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하나 있고 청렴위원회.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3명 있고 부위원장 중에 한 사람은 당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앙 말고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 있죠. 시도에는 이제 시민고충치료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또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두게끔 돼 있고 각 시도에는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걸 이제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고충이 생겼다. 고충이 생겼다. 누가 할 수 있냐? 자, 누구든지 이 고충민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국내 거주 외국인도 할 수 있어요. 국내 거주 뭐라고요? 외국인, 여러분들 출입국관리법상에 우리나라 와서 직업적으로 먹고 살게 들어온 외국인들도 국민고충위원회에다가 고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고충민원 신청하고자 하는 실명, 본인의 이름과 주소 밝히고 고충민원을 신청한 취지가 무엇인지,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그래서 권익위원회도 똑같이 이런 고충민원이 있을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하거나 보류하거나 되돌려보내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고충민원을 접수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느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이게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면 그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이첩을. 반대로 이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이제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스스로가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익위원회는 이제 이 당사자의 고충민원을 접수를 받으면 누구 말이 옳은지를 이제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고도의 정책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제 고충민원을 지게 됐지만 이 고충민원이 허위,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고충민원의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뭐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뭐 설명 요구할 수도 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뭘 요구하면 행정처는 들어야 돼요. 적어도 고충민원 관련해서는 그래서 누가 안 쳐놔 이렇게 실세 안 쳐놓는다는 거지. 어? 웬만한 장관 안 쳐두면 말 안 되니까 실세 안 쳐놔가지고 말 안 듣면 어때 이제 뭐 대통령한테 꼬질러야죠.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의 직원이나 신청이나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의견 지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실질조사도 할 수 있고 뭐 감정 의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권익위원회는 이제 거기에 만약에 조사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 제시하고 현관 합의 공고할 수 있어요. 합의 공고. 합의를 공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합의 공고권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한 사람만의 고충민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고충민원이다.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 분당에서 이제 그 사람 한 20 몇 명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제 뭐 그 공연의 주최자하고 주관 회사가 있는데 보상 문제를 약속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당초에 약속대로 쉽게 안 됐다 그러면 아들 죽은 것도 힘든데 보상 문제 관련해서 고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고충민원 신청한단 말이에요. 신청을. 그러면 이제 그 양 당사자 사이 합의안을 이제 이렇게 공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럴 때 이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동그라미 조정할 수 조정. 합의하고 조정은 다른 말이에요.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조정을. 그리고 이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행정기관이 위법 부당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정 공고할 수 있어요. 시정 공고. 그리고 이제 신청인의 주장이 맞고 행정청이 잘못이 있다. 그러면 행정기관장한테 이건 이러니까 하고 의견 표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행정기관이 쫄죠.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 이제 여러 가지 권익구제에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이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그 관계 행정기관장에 대해서 개선 공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러한 공고를 받은 기관들은 그 고충민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처리를 해서 그 처리 결과 등을 행정기관 등한테 통지하게끔 돼요. 통지하게끔. 그럼 이제 공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이제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말을 껌으로 이기면 안 돼요. 이를 존중하고 공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그리고 친청인한테도 그 내용을 통보를 해줘야 돼요. 통보를. 그리고 이제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행정기관의 직원 등이 고의 중대한 과실로 입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할 때는 감사원이라든지 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의뢰를 일반인이 하는 경우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이나 이런데 감사 의뢰를 하면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함부로 못해. 아시죠? 기업국 감사를 해서 밝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민 권익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껏 민원하고 고충민원이라는 말을 서로 이제 구별 안 했다면, 제가 든 입문자 과정에서 이제 민원하고 고충민원이라는 말을 좀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제 민원이 아니라 이제 고충민원을 총괄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다. 왜?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 이제 국가청렴위원회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이게 다 통합된 것이다. 그래서 위원장이 몇 명 있다? 3명 있다. 특히 이제 부패방지 관련한 부분들은 여러분 이제 기업들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뭐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검찰은 아니지만 다른 행정기관에 있어서 일정한 의견 제시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원스톱이죠.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내용은 그 행정절차법의 내용들이 더 있는데 확 줄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오늘하고 다음 주 가는데 아웃라인만 보는 거예요. 아웃라인 보는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일단 좀 보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정보 공개 쪽도 보이죠. 정보 쪽도 올해 2차 시험에 정보 쪽도 정보 공개서 하나 나오고 개인정보 하나 나오고, 이것도 행정절차론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절차론은 여기서 시험 다 나와버렸어요. 그냥. 행정절차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정보 쪽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